한파특보가 발효된 광주 전남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57년 만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눈과 함께 강한 바람도 불어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어제 수도권 일대에 기습적으로 내린 많은 눈에 강추위까지 겹쳐 퇴근길은 물론 출근길에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거세자 아동과 학생 대상 교습에 한해 일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근 분무식 살균 소독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소독제 원료 가운데 일부가 분무됐을 때 흡입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확정을 막겠다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해 4시간 동안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숨졌고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사태를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급작스레 쏟아진 많은 눈, 또 강추위에 안녕하신지요. 특히 어제 오늘 퇴근길과 출근길 고생하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당분간 강추위 기세가 이어지는 데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또 제주도에는 또다시 큰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먼저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대설특보까지 발효돼서 한라산에 6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익환 기자, 이 제주도에선 보기 드문 한방눈이 내리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제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간간히 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기상청이 전국에 내리기 시작한 한파특보가 1964년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제주 산지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북부, 동부에 대설경보 등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한라산 어리목에 60cm의 적설량을 보이는 등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 도로에 시내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이 부서지고 눈길에 보행자가 미끄러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한라산 천백도로와 516도로, 제1산록도로와 첨담로에선 이 시각 현재 모든 차량 운행이 통제된 상황이고요. 다른 주요 산간도로 역시 안전장비 없이는 통행할 수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제주 전역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제주공항에 급병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고 다른 지역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항공편이 10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제주 전 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져 선박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산간에 최대 50cm 이상, 해안에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에도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20cm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어제 시작된 눈 지금은 잠시 그쳤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눈이 잠시 그쳤습니다만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밤사이 호남 지역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영광, 장성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 목포와 곡성, 한평 등 전남 13군데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남은 영광에 13cm 눈이 쌓였고 다른 지역은 5에서 10cm 정도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모레까지 5에서 15cm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많은 곳은 눈이 20cm 넘게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또 전북에도 모레까지 내륙에는 3에서 8cm, 서해안엔 5에서 15cm, 남부 서해안은 최고 20cm 넘게 쌓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20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수도권에도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 기습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강추위 속 밤새 얼어붙은 눈길 위에서 아예 출근을 포기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출근길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도 6차선 대로를 메운 차들. 눈이 늘어붙어 차선도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위를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아예 차를 버리고 뛰어가거나 길가에서 도로가 뚫리길 기다리기도 하고.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좀 풀리면 들어가야죠. 평소는 1시간이 안 걸렸죠. 지금 5시 반에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출근을 포기하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여기서도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리려고요. 어? 회사로 못 가고 돌아가려고. 아, 집으로? 예. 이곳에서는 출근 시간까지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밤사이 폭설로 길가에 놔두고 간 차량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밤사이 수많은 차가 고립됐던 터널 구간. 정오가 거의 가까워졌는데도 1.5km 구간 이동에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제설 작업은 밤사이 계속했다는데 7시부터 눈이 와서 다 제설 진행 중이고 시내 한복판에서조차 쌓인 눈 위를 힘겹게 달리는 차들이 쉽게 목격됩니다. 출근길 시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막힐 줄은 생각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려 해도 쉽지 않은 상황. 버스랑 지하철 둘 다 이용하는데 둘 다 평소보다 잘 안 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에서 열차 고장까지 잇따르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어제 집에 가는데 3시간 넘게 걸렸다. 차를 길에 두고 갔다. 이렇게 어제 퇴근길 고충들 오늘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도로가 마비되면서 차들이 뒤엉켰고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신지수 기자입니다. 나와요.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버스가 오르막길을 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뒤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버스와 함께 뒤로 밀린 승용차는 버스 2대 사이에 끼어 찌그러집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에선 중심을 잃은 SUV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린 서울 강남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선 차를 경찰관 2명이 힘껏 밀어보지만 오히려 힘에 부쳐 뒤로 밀립니다. 속도를 내보려 해도 바퀴는 계속 헛돌 뿐입니다. 강남 도산대로는 비상등을 켠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는 차들로 가득합니다. 용산도, 올림픽대로도 서울 시내 도로 대부분이 거대한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4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사실은 거의 밤샐 것 같거든요. 몇 시간째 차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던 일부 운전자는 아예 차를 도로에 두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나 택시의 사정도 마찬가지. 도로 한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던 버스는 승객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앞으로 나갑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빙판길에 택시가 잘 안 잡혀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 1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설로 엉망이 된 도로를 피해 퇴근하려는 시민들로 지하철은 평소보다 훨씬 붐빈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제설 작업이 제때 안 되면서 서울에서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 퇴근길 교통체증이 극심했습니다. 대설주의보도 미리 예고돼 있었고요. 서울시와 자치구는 제설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왜 별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길 거대한 주차장이 돼버린 서울 강남. 멈춰선 차들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끝까지 밟으세요. 어제 서울시가 제설 작업을 시작한 건 눈이 내리기 전인 오후 4시쯤부터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제설제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기온이 낮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기온이 이제 한 영하 8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제설 녹이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어제 서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건 6시 반경. 그런데 눈이 많이 온 강남 지역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 이후에야 제설제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제설. 눈이 지금 한 6시 50분부터 많이 그때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눈이 오지 않는데도 제설제를 뿌렸다가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저녁 7시부터 서울 지역에 3에서 8cm의 눈이 내린다며 제설주의보 발효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눈을 밀어내는 제설 차량은 밤 8시부터 동원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경우 제설제 살포도 늦은 데다 제설 차량을 투입하려고 했을 땐 이미 정체가 시작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근길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폭설 관련 안전 문자는 밤 8시 30분쯤에야 처음으로 발송됐는데 이마저도 내일 아침 출근길을 유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간에 한파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출퇴근 시간에 폭설이 예상되며 문자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경찰관을 사전 배치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도로와 인도 곳곳이 완전히 녹지 않은 가운데 주말까지 한파가 예상되면서 당분간 출퇴근길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올겨울 최강 한파는 내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서울은 영하 18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26도까지 떨어진다는데요. 제주와 호남 서해안 등지에는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서울 한강입니다. 물살이 약한 강가부터 서서히 강물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촬영해봤더니 강물 표면의 온도는 약 4도, 대기 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진 모습이 확인됩니다. 강변만큼은 아니지만 도심 역시 아직 해가 지기 전인데도 지표면 온도가 10도에 채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빌딩숲 사이사이 바람이 몰아치며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오가는 시민들마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나온 지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귀랑 손이 되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추워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이 영하 15도 이하의 강추위를 보였습니다. 종일 이어진 한파에 밤새 내린 눈도 얼어붙었고 임시선별진료소도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과 모레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8도, 철원이 영하 26도로 예보됐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일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까지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모레까지 많은 눈도 예보됐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등지에 최대 50cm, 호남 서해안에 20cm의 눈이 예보됐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내륙 등지에도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겹치며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단단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코로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70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을 보면 두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10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행 중인 수도권 2.5단계의 강력한 거리 두기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아동과 학생 대상, 교습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완전히 허용할지 여부는 17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시설, 장례식장, 병원, 종교시설 등에선 여전히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강력한 한파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엔 더 유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최근 입국 이력이 없는 국내에서 감염된 첫 사례라서 차단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들은 가족입니다.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입국한 A씨가 먼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A씨와 접촉한 가족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가족이 1명 더 있는데 변이 여부는 검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A씨 외 다른 가족은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공항에 A씨를 마중 나갔는데 같은 차를 타고 귀가하면서 전파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씨가 입국한 다음 날 확진되자 가족들은 자가격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족들의 동선과 추가 접촉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들에 대해서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이로써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족 간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되면서 입국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추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확진자 중 해외 유입으로부터 감염된 경우는 200명이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각국에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임시생활시설 격리에서 진단검사 받은지 음성 결과 확인 때까지 격리 조치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 중단 조처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교습소, 태권도장 등과 같이 조건적인 허용입니다. 현행 거리 두기가 끝나는 17일 이후에나 집합 금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9명 이하 학원, 교습소 운영이 허용된 건 연말연시 연휴가 끝난 지난 4일부터입니다.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 등 7개 체육도장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아이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함인데 제외된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묶여서 집합금지가 되었던 업종들 중에 일부는 해제가 되고 같은 실내 체육임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반발에 정부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학원처럼 아동, 청소년을 교습할 때 한해서입니다. 줄넘기 교실 등 도장 미신고 업종의 문제 제기를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다만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기보단 돌봄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감소세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흘 더 모두 6주 동안 영업을 못하는 집합금지 10개 업종의 생계곤란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 두기 조치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부턴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을 가급적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계신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클 것입니다.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서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의 현장 의견을 듣고 방역 전문가들과도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실내 체육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성인인 헬스장과 필라테스를 아동과 학생에게만 개방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건데요. 이들의 목소리를 최유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된 새로운 방역 지침을 기대했는데 실내 체육업계의 실망은 컸습니다. 여전히 성인을 상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센터는 지금 현재 미성년자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실상 이건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도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책을 말장난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년간 집합금지만 10주, 한계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방역에 누구보다 힘써왔지만 이번에도 외면당한 것 같아 속상한 마음입니다.
방역에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마스크도 KF94만 끼고 심지어 이 방역켓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라텍스 장갑도 매 시간마다 새로운 장갑으로 교체해서 회원님들 수업을 들어가요. 오는 17일 이후에는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업계는 남은 열흘이 1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오후 9시까지만 강습 인원을 대폭 줄여서라도 허용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1년에 그 셧다운됐고 특히 저희 업종만 그렇게 금지된 상태에서 억울하다는 말보다는 이제는 좀 저희를 풀어주시고 저희가 숨을 쉴 수 있게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의 카페 업주들도 밤 9시까지는 실내 취식을 하게 해달라며 이틀째 시위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정부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가사 서비스인데요.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는 만큼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가사 도우미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관련 법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모 씨는 하루 8시간씩 노인과 아이가 있는 두 가정을 10년째 방문해 청소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던 집은 코로나19 이후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월 수입은 70만 원대로 줄었지만 실업급여나 휴업수당은 엄두도 못 냅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에 주는 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재직 증명이 안 돼 대출도 거부됐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열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전국 가사근로자는 39만여 명. 대면 노동이다 보니 69%가 일방적 취소로 일거리가 줄었고 100여만 원대의 평균 수입도 6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10%밖에 안 됩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달리 비공식 노동자라는 이유에서인데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가사 사용인을 노동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이들을 노동자 범주에 넣는 법안 3건이 발의돼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1번이나 열린 상임위 회의에선 논의 대상에 한 번도 못 올랐고 정기국회 종료 6일 전 빠르게 논의돼야겠다는 대화가 오간 게 전부입니다. 쟁점 이슈들에 밀려 찬밥 신세가 됐다는 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라든가 배달, 대리 노동자처럼 취약 노동자들에 비해서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희들한테 무슨 그런 법이 필요해? 그게 뭐 급한 거야? 이런 식의 좀 뭘 이해를 깔고 있지 않을까.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라는 지위가 절실했던 39만 명의 바람에도 국회는 67년간 방치했던 법을 또 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살균 소독제 쓰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과 같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살균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분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비교적 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사람 몸에는 괜찮은 걸까요? 이 살균 소독제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 가운데 BKC와 BTC라는 게 있는데요. 이 흡입 독성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물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민원인이 드나들 때마다 기계가 살균 소독제를 온몸에 뿌립니다. 이게 조금 눈, 코, 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독약이니까 큰 걱정은 없겠죠? 또 다른 구청 역시 살균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소독을 합니다. 닦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는 건 어렵나요? 인건비 문제로 그렇고 사람이 일을 닦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서울 25개 구청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소독제 성분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15개 구에서 사가암모늄 계열인 BKC와 BTC 성분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성이 비슷한 물질을 사용하는 곳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모두 분무 소독 방식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과연 안전한 걸까? BKC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 설명서대로 200배 희석해서 기관지 상피세포에 투여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상세포와 달리 괴사해 검게 변한 겁니다. 설명서보다 더 묽게 희석 비율을 500배로 높이면 어떨까?
희석한 용액을 기관지 상피세포에 넣어봤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떠서 둥둥 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죽었다는 거죠. 현재 환경부가 인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품목은 74개. 이 중 61개가 BKC와 BTC 등 사가 암모늄 계열 물질을 사용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분무 소독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농도로 호흡기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무엇보다 분무 소독은 피해야 합니다.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살균 소독제는 닦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9달 만에 또다시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감염 확산세가 예상을 뛰어넘자 떠밀리듯이 조치를 내린 건데 대책의 강도는 오히려 이전 긴급사태 때만 못해서 벌써부터 회의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오늘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00명. 사흘 만에 2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 가운데 도쿄 등 수도권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들 지역에 다음 달 7일을 기한으로 한 달간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 기간에 어떻게든 감염 폭발을 막아야 한다며 외출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を決定をいたしました。厳しい状況であり、大変な危機感を持っております。 지난해 1차 긴급사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500명대, 지금은 일일 확진자가 10배 넘게 폭증한 상황에서 대책의 강도는 더 약해졌습니다. 대상 지역과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다중시설도 전면 휴업이 아닌 오후 8시까지로 영업시간만 단축됩니다. 일제 휴교 조치도 없습니다. 의료계에선 이 정도 조치로는 어림없다는 반응입니다. 現実はすでに医療崩壊です。今後の感染拡大の状況によっては全国的な発令も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긴급사태 선언에 맞춰 일부 시민들은 항의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여행 장려로 재난을 자초했던 스가 총리가 이번엔 늦장 부실 방역에 나섰다고 성토했습니다. 政策の失敗がこれほど大きな感染を招いています。多くの人が望んでも受けられない状態が未だに続いています。 한 달 이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200일도 남지 않은 도쿄 올림픽은 물론 스가 총리에게도 정치적 위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연방의회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확정을 막겠다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간 건데 이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오늘 벌어진 상황 김기현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연방의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바이든 당선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시위대가 의사당 벽을 기어오르는 등 진입을 시도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발코니 쪽 창문을 부수고 진입한 후 의사당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저지선까지 뚫리면서 수백 명이 의사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시위대 행동을 부추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초유의 의회 점거 사태가 현실화된 겁니다.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You don't concede when there's theft involved. 하원 본회의장 입구에선 의회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예고했지만 결국 시위대에 밀려 의회는 바이든 당선인 확정 절차를 중단하고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상원 의장석에 앉아보거나 곳곳에서 사진 찍기에 전념했습니다. 경찰은 4시간이 지나서야 이들을 의회 밖으로 내몰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모두 4명이 사망했고
5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에는 오후 6시 이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0일까지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통하는 이곳 펜실베니아 애비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도로를 전면 봉쇄한 채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금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가 시내에 남아있는 등 의사당 주변에는 여전히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사태 발생 후 조속한 귀가를 촉구하는 트윗을 올렸지만 12시간 동안 계정이 정지됐고 페이스북은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이런 초유의 폭력 사태를 딛고 미 의회는 다시 회의를 열어서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인증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의사당 난입을 시위가 아닌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철학 특파원, 지금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나가 있죠. 충격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의회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정되고 가라앉아 있게 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의회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확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부 주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토론과 투표를 걸쳐서 선거 결과 그대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번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자성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듯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바이든 당선인의 인증 절차가 끝난 뒤에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시위대에 의해 의회가 유린되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단합을 이뤄내자는 메시지가 담긴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선 결과 뒤집기에 나서라는 압박을 받았던 펜스 부통령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엄숙한 표정으로 상원 의장으로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일을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책임도 묻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의 말이 때로는 격려가 되기도 한다. 이때 좋은 의도여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고요. 반대로 대통령이 나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선동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기 전에 시위대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게 선동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라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ll on President Trump to go on national television now to fulfill his oath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demand an end to this siege.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한 뒤에 결과에는 반대하지만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대선 결과를 인정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임기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는 민주당이 연방 상원의원 2석을 모두 가져가면서 10년 만에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47.7%.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으로 4년 더 맡기겠다고 했던 미국 유권자 비율입니다. 4년 전 선거보다 1,100만 표 정도 더 많이 얻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 1위 역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퇴장을 앞두고 있지만 극과 극으로 벌어진 간극은 결국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은 공화당 또 친트럼프 인사들의 반발마저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김영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중단됐던 미 의회 대통령 투표 인증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 현직 부통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Today was a dark day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Capitol. You did not win.
Violence never wins. Freedom wins.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의회가 순식간에 점거된 상황은 공화당 의원들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What happened here today was an insurrection incit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be kept out of this chamber by thugs, mobs, or threats. We will not bow to lawlessness or intimidation. 전직 대통령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인들이 거짓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공격하게 만든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법치주의가 공격받은 안타까움도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이었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마저 의사당에서 벌어진 무법과 폭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등을 돌린 데 이어 트럼프 정부 안보 책임자들의 사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o those who strove to deter us from our responsibility, you have failed. Our temple of democracy, American democracy, justice will be done. 역설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미국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시 복원돼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에서 비롯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의원이 탈당한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70년대생 초선 의원으로 청년 국민의힘을 이끌며 젊은 보수를 내세워온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보좌관이던 2018년 경북의 한 호텔에서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가 들어왔다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주장했습니다. 의혹 제기 하루 만에 김 의원은 전격 탈당했습니다.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입장문을 낸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 제기 직후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즉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비상대책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탈당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자기 결백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탈당을 한 모양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탈당했던 박덕흠 전복민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진상조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엔 상당 기간 당 지도부가 의혹을 접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이 공천한 의원에 대한 비위 정황을 듣고도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던 셈이어서 또다시 면피성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전임 서울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신속하게 꼬리 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 즉 부모가 준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모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동원됐는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국적인 한 30대는 소득이 없는데도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외국에 있는 부모가 환전상을 거쳐 불법으로 돈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30대 초반 남성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직후 서울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유학 중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버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대표적인 편법 증여 사례들입니다. 그 사람의 소득 신고 상황이라든지 소비 지출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와 이 부동산 살 때 자금 출처를 비교해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샀는지 아니면 돈이 부족한데 부모님한테서 증여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국세청이 새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에도 이런 편법 증여 사례가 여전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산 뒤 다시 아버지에게 임대하는가 하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숨긴 소득이나 법인 자금을 친인척에게 빌린 돈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추적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늘어난 만큼 국세청의 탈세 조사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편법 증여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편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집을 파는 사람이 내야 할 양도세를 사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2년 뒤 입주하는 인천 송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6월 투기 과열지구 지정 직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 규제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자 결정 6개월이 지나면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자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등록된 84제곱미터 분양권 실거래가는 8억 원대 초반. 하지만 실제 거래액은 9억 원을 넘는다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송도로 발령이 나서 구하고 있는데 집이 너무 올라서 분양권은 7억 8,500이었고요. 프리미엄이 1억 4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 가격을 넘은 웃돈은 중개업소가 나서서 현금으로 가져오라고까지 합니다. 이른바 쪼개기 인출입니다. 현금 추정이 되지 않도록 통장이 3개가 있으면 CG기를 돌아다니면서 각 통장마다 60만 원씩 뽑아요. 1억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죠. 세무당국에 적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법도 알려줍니다. 당사자분들 계좌에서 돈이 퍼져나가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이게 추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화면 계좌를 쓰시고 비규제 지역인 지방 소도시 상황도 비슷합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전남 목포의 이 아파트는 분양권 호가가 최근 1억 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세를 매수인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층인데 2억을 부르는 거예요. 피만. 자기는 절충할 생각이 없고 2억의 거래를 원하는데 또 양도세를 매수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물겠대요. 분양권 시장의 불법 행위는 추적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들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데다가 이 분양권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서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취득세도 발생을 하지 않게 되고요.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양도세도 높아지지만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KBS는 지난해 여름부터 일하다 죽지 않게 연속기획을 통해 산업재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터의 환경 탓에 암을 얻게 되는 이른바 직업성 암 문제를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직업성 암 비율이 0.06%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과 맞는 수치일까요?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중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포스코 포항 제철소입니다. 여기서 16년간 배관 정비와 기계 수리를 해온 50대 노동자 이호인 씨. 2년 전 방광암에 걸려 인공 방광을 만드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집안에 암 환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시민단체와 함께 재심을 준비 중입니다. 같은 업체에서 또 암 걸린 사람이 있고 또 밑에 사람도 또 폐암 걸린 사람이 있고 분명히 포스관에서 내가 작업하다가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불승이 날 이유가 없는데 왜 일이 났을까? 지난달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포항 제철소에서 일했던 노동자 8명에 대해 직업성 암을 인정해달라며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사 측은 유해물질 노출도가 법정 기준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다며 업무와 질병 사유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시민단체에선 제철소라는 작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직업성 암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철광석 코쿠스를 가열하는 가운데서 1급 발암물질이 나오고 피거나 늘리는 또는 연마하는 과정에서도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나와요. 직업성 암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업장이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노동자 박모 씨도 2년 전 폐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노조의 도움 덕분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료들 중에선 암에 걸려도 일터 환경과 연관되는지를 의심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그런 직업성 질환으로 이렇게 산재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어렵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산재가 된다는 또 보장도 또 없는 것이고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전체 암 가운데 4%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연평균 160여 건으로 같은 기간 발병한 전체 암의 0.06%에 불과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를 조기에 스크리닝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의료 체계 속에서 의심되는 환자를 찾아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적해서 확인하는.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26%는 직업성 암 때문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과 비교해 처벌 대상과 수위 등이 상당 부분 후퇴해 노동계가 비판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처벌과 의무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은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서 정부안보다도 대부분 완화됐습니다. 우선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산업재해의 32%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당 발의안은 물론 정부 안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재탕하는 것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터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전체 1.2% 정도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셈입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범위도 대표 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처벌 수위도 하한형을 낮추거나 없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망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합의하는 등 벌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건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목숨과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그들은 결국 정치를 한 것입니다. 경영계도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뒤 중한 형벌을 내려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통과되면 1년 뒤 법이 시행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민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난해 10월부터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했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권한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보호자를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연락을 회피하거나 자녀와 만날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아니고 노원구청 소속되는 공무원입니다. 아드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거부해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동학대 일어난 적 없고 그런 일도 없었다.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가장. 조사에 필요한 행정 서류는 물론 경찰 수사 자료도 접근하기 힘듭니다. 아동 관련된 부분은 가족관계나 그다음에 혼인관계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기초 자료를
저희가 받기가 용이치가 않으니까 나는 경찰한테 다 진술했으니 그걸 활용해라 라고 하셨는데 막상 경찰에다가 이제 진술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달라라고 했을 때는 경찰에서는 줄 수 없다. 서울에서만 한 해 3,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이 5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전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 이후에 시군구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당장 이런 행위자들을 만나고 또 협조를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24시간 학대 신고를 받아야 하고 조사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야 하니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기피 업무가 됐습니다. 아동을 시설에 보내고 나서 이에 대한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면 이 책임 역시 전담 공무원이 져야 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